주간 꿀에 바르셀로나가 다시 승리를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지난 라리가 23라운드 알라베스 원정에서 3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레반도프스키와 비토르 호키 공격수들이 제 역할을 하면서 득점포를 가동했고요. 수비 쪽에서는 약간의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것이 안정감을 유지하는 원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차비 감독이 이번 시즌까지만 팀을 이끌겠다고 이야기한 다음에 2연승을 기록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현재 라리가 3위, 그러면서 2위 지로나를 승점 6점 차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일단 차비 감독의 중도 사인 발표, 그것이 팀 분위기를 바꾸는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선수들 스스로도 굉장히 끈끈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르셀로나는 여전히 부상 선수가 많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그래도 최근 2연승, 거기다가 이번 알라베스전에서는 레반도프스키, 빅토르 호키가 연속골을 넣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상당히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상승세를 타면서 나폴리하고의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을 치러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알라베스 경기 어떻게 바르셀로나가 나왔고 어떻게 승리를 거뒀는지 한번 뒤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가시죠. 렛츠고! 자, 그러면 라리가 23라운드 알라베스와 바르셀로나 경기 결과부터 살펴보시죠. 레반도프스키, 긴도안, 호키가 연속골을 넣으면서 바르셀로나가 3대1로 승리한 경기인데요. 이 경기는 알라베스가 중원을 두텁게 가져가면서 압박하고 그리고 측면 공격을 통해서 최전방에 있는 사무 오모로디온에게 계속해서 크로스를 올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특히 오른쪽에 알렉스 솔라를 이용한 공격은 상당히 날카로웠죠. 반면에 바르셀로나는 중원을 두텁게 형성하면서 자신들의 플레이를 가져가고자 노력을 했고요. 그 가운데 22분 긴도안 선수가 수비 사이에 그 틈을 찌르는 전진 패스를 통해서 레반도프스키에게 연결을 해줬고 레반도프스키가 골키퍼 나오는 거 보고 로빙 패스로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후반전 들어서 긴도안이 추가골을 넣었는데 페드리가 반대편으로 넘기는 크로스에 대해서 긴도안이 돌아 들어가면서 발리 슈팅으로 추가골을 넣었죠. 물론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아쉬운 실점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오른쪽에 알렉스 솔라가 드리블을 통해서 공격을 전개한 다음에 크로스를 올린 것을 사무 오모로디온이 머리로 해결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실점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니까 호키가 들어가면서 호키가 또다시 왼발 인사이드로 마무리 짓는, 그러면서 팀의 세기골을 기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호키는 2경기 골로 2경기 연속골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호키는 2경기에서 경고 누적으로 퇴장도 당하기도 했는데 요 퇴장이 말이 많아요. 두 번째 옐로 카드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호키가 퇴장당하면서 알라베스가 몰아붙였지만은 바르셀로나가 잘 버텨내면서 경기는 3대1로 마무리가 됩니다. XG값 보면은 알라베스가 0.98, 바르셀로나가 1.21, 점유율은 36대 64, 슈팅 숫자는 13대 8, 유효 슈팅 숫자는 2대 5인데 알라베스가 슈팅 숫자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수적 열세에 놓인 바르셀로나를 공략하고자 적극성을 띄웠기 때문인데요. 하지만은 슈팅의 정확도는 너무나 부족했죠. 그리고 결정력도 모자랐습니다. 패스 성공률 보면은 79% 대 89%, 전체적으로 바르셀로나가 승리를 거둘 경기였고 이 경기 끝나고 나서 차비 감독도 올 시즌 최고의 경기 중 하나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경기 내용과 결과에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이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2위 지로나를 승점 6점 차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르셀로나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1위를 달리고 있는 레알 마드리드죠. 레알 마드리드가 이번 라운드에 마드리드 더비를 펼치니까 승점이 줄어들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르셀로나의 경기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비 감독은 4-3-3 포메이션을 가동했지만 선수 기용에서 변화를 줬습니다. 무엇보다도 크리스텐센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기용했고요. 페드리를 왼쪽 가짜 윙어를 기용했습니다. 크리스텐센이 수비형 미드필더를 기용됐기 때문에 크리스텐센이 공격을 전개할 때 상대의 압박이 상당히 강했거든요. 하지만 텐센이 빌드업의 관여를 좀 적게 하면서 수비 쪽의 중심을 잡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빌드업 관여는 도용이 내려오면서 볼을 잡아주고 연결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페드리가 중앙 쪽으로 들어와서 중앙에서 플레이를 많이 가져가니까 칸셀루가 위로 올라가서 마치 왼쪽 윙어처럼 움직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알렉스 솔라를 앞세워서 칸셀로의 뒷공간을 파고드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 도용이 내려와서 커버 플레이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일단은 차비 감독이 크리스텐센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기용한 이유도 이해는 되죠.
왜냐하면 크리스텐센이 수비 시에는 밑으로 내려와서 수비 숫자를 늘려주는 역할을 하니까 수비의 안정감을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왼쪽에 칸셀로, 오른쪽에 쿤데, 좌우 풀백들이 공격 가담을 했을 때 결국 텐센은 위치를 잡으면서 수비에 대해서 집중력을 높이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결국 상대가 빠르게 역습을 전개하더라도 어느 순간에는 3명의 수비수가 위치를 잡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비 쪽에서의 안정감이 더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여기다 페드리가 중앙 쪽에서 플레이를 하니까 중앙에 있는 미드필더 숫자가 늘어난 거잖아요. 그 얘기는 상대하고 중원 전쟁에서 우위를 가져갈 수 있게 숫자 배치를 했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이것도 효과를 보면서 알라베스에게 주도권을 내주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뭐냐면 이 전술에서 도용이 해야 되는 역할이 너무나 많아요. 도용은 1차 빌드업에 관여해야 되죠. 그리고 공격을 전개했을 때 상대 왼쪽 하프 스페이스로 올라가서 또 공격을 지원하는 패스라든가 아니면 방향 전환 패스를 해줍니다. 그리고 수비 시에는 칸셀로 뒷공간을 커버해주는 역할까지 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도용이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경기였고요. 그리고 도용이 왼쪽 측면으로 내려와서 칸셀로의 빈자리를 메워줄 때는 수비 쪽에서 조금 아쉬운 모습도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전반 끝나고 나서 칸셀로를 빼주고 엑토르 포트를 투입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칸셀로를 관리한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왼쪽 수비에서 알렉스 솔라에게 계속해서 뚫리는 모습이 나오니까 엑토르 포트를 투입하면서 왼쪽 수비를 강화시키긴 했거든요. 그렇긴 한데 결국은 알렉스 솔라를 묶지 못해서 크로스를 허용했고 사무 오모르디온이 이것을 골로 연결하는 모습이 나왔죠. 그러면서 바르셀로나가 실점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레반도프스키가 선제골을 넣으면서 경기를 쉽게 푼 감도 있어요. 레반도프스키는 이 골에 대해서 나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매우 중요한 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레반도프스키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12월 10일 지로나전에서 골을 넣은 다음에 약 2달 동안 리그에서는 골을 넣지 못했더라고요. 레반도프스키가 다시 최전방에서 득점포를 재가동하니까요. 그러면 최전방의 득점력은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다 비토르 호키가 2경기 연속골인데요. 비토르 호키는 이 경기에서 59분에 긴도안이 나가고 교체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서 페드리가 긴도안 자리로 가고요. 페드리가 뛰던 자리에서 빅토르 호키가 뛰는데 빅토르 호키도 중앙 쪽으로 들어가니까 계속해서 득점할 수 있는 위치로 움직이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엑토르 포트의 패스를 받아서 왼발로 감각적으로 인사이드로 밀어넣는 그런 슈팅에 의해서 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빅토르 호키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하거든요. 그러면서 알라베스가 주도권을 잡고 공격을 전개하지만 결정력에서 문제를 드러내면서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더 이상 골을 넣지는 못합니다. 결국 바르셀로나가 이 경기에서 3대1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저는 크리스텐센을 수비형 미드필더를 기용하는 것, 이거 충분히 효과를 볼 수가 있다. 다만 강팀을 상대로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느냐? 이건 의문이다. 왜냐면은 상대가 강하게 압박하면은 결국 크리스텐센이 저 위치에 있다면 더용에 대한 압박, 긴도안에 대한 압박이 더 강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면 바르셀로나는 공격을 전개하는데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부상 선수가 너무 많은 가운데 페드리를 가짜 윙어로 기용하는 건 충분히 효과를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페드리를 어떻게 쓸지가 매우 중요해요. 더용이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와서 공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긴도안이 이 경기에서도 골을 넣었지만 박스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럼 페드리는 어떻게 쓸 것이냐? 이 경기처럼 가짜 윙어로 쓸 것이냐? 아니면 메잘라로 쓸 것이냐? 아니면 더용과 함께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같이 둘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 경기만 놓고 봤을 때는 크리스텐센의 수비형 미드필더로 페드리를 가짜 윙어로 기용한 것은 성공했다고 봐야 되겠죠. 경기 끝나고 나서 차비 감독의 인터뷰를 보면 만족감이 묻어납니다. 반응의 중요성과 긍정적인 결과이다. 우리는 이번 시즌 기회를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 드디어 팀이 효과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레반도프스키의 골은 팀을 강하게 만들었고 그때부터 우리는 볼 안팎으로 좋은 경기를 펼쳤다. 하지만 쉽게 막을 수 있는 골을 내준 부분은 아쉽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차비 감독이 경기 전부터 심판의 판정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이 경기 끝나고 나서도 강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아마도 차비 감독은 이번 시즌 끝으로 지봉을 놓으니까 심판 판정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경기 끝나고 나서 결국 빅토르 호키가 퇴장당한 부분에 대해서 차비 감독도 굉장히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바르셀로나는 항소할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사실 이 경기 바르셀로나의 수비 여전히 위태위태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상대의 공중볼에 상당히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버텨내는 힘이 있구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줄쿤데 같은 경우에도 지난 시즌의 수비력을 되찾아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찾아야 된다. 오늘 바로 우리의 영혼을 제대로 보여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만족감을 드러내는 경기라는 거 아니겠어요? 무실점 경기가 나오면 더 좋을 텐데. 여하튼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공격 쪽에서의 효율성이 있는 장면, 득점 장면들이 그런 장면이거든요. 왜냐하면 중앙 쪽을 파고들면서 레반도프스키가 골 넣고 방향 전환하면서 긴도안이 골 넣고 그리고 왼쪽 측면에서 에토르 포트와 빅토르 호키의 연계 플레이 이후에 간결한 슈팅으로 빅토르 호키가 골 넣고 굉장히 효율적인 골 장면들이 있었고요. 수비 쪽에서 나름대로 힘을 발휘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가장 눈에 들어온 건 역시 수비형 미드필더로 크리스텐센을 기용한 거예요. 크리스텐센을 수비형 미드필더로 기용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야가 좋고 그리고 전술적인 지능도 있고 여기에 스피드가 뛰어난 편이거든요. 물론 볼을 빼오는 기술이라든가 공중볼 경합에서도 우위를 차지할 수가 있죠. 다만 이런 측면으로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바르셀로나의 저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는 공격의 시발점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스케츠가 뛸 때도 1차적인 압박이 그 자리로 몰리고 그리고 오리올 로메오가 못하는 이유도 그 자리에서 압박을 제대로 대처를 못하기 때문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프랭키 더용이 많이 도와주는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크리스텐센 같은 경우에도 빌드업 상황에서는 상대 압박에 고전을 했지만 프랭키 더용이 1차 빌드업을 계속해서 주도하면서 텐센 같은 경우에는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볼을 지키는 플레이라든가 피지컬을 이용한 강한 수비를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텐센을 수비형 미드필더로 기용한 것, 이 경기에서는 성공했다고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비 감독도 경기 끝나고 나서 그는 매우 편안해 보였다. 그는 미드필드에 질서를 가져왔고 이는 최근 우리가 놓치고 있던 부분이다. 그는 우리를 위한 또 다른 옵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차비 감독은 에릭 가르시아를 수비형 미드필더를 기용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센터백을 수비형 미드필더를 기용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텐센이 앞으로도 센터백보다는 수비형 미드필더를 기용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쿠바르시가 잘해. 센터백 자리에서 쿠바르시가 너무 잘해. 17세의 라마시아 출신의 센터백이 너무나 잘해주고 있거든요. 2024년이죠. 2023년부터 A팀 훈련에 참여를 했다고 하지만 2024년 1월 19일 우니오니스타스하고의 코파델레이 경기에 출전을 하면서 A팀 데뷔전을 치렀고요. 그 다음부터 리그 경기라든가 코파델레이 경기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공식 6경기 출전해서 도움을 하나 기록했고요. 라리가는 4경기, 코파델레이는 2경기예요. 이 선수가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건 일단 축구 지능이에요. 바르셀로나 수비수에게 가장 요구하는 건 축구 지능이거든요. 지능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위치 선정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스피드가 뛰어나고 패싱력을 겸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르셀로나가 1차 빌드업 할 때 패스를 통해서 관여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최후방에서 볼을 돌릴 때 굉장히 침착합니다. 상대가 압박하더라도 볼을 간수하고 연결해주고 이런 플레이를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다만 보고 있자면 좀 아쉬운 거는 17살이잖아요. 아직까지는 피지컬로 완성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피지컬 능력이 약간 떨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쿠바르시의 신장이 사이트마다 좀 다르지만 182에서 184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17살이면 더 성장할 나이잖아요. 더 클 수 있습니다. 더 강해질 수 있어요.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는 얘기죠. 물건이 또 나왔어. 대박이야 대박. 쿠바르시 보고 있으면 눈이 즐겁더라고요. 야 이건 뭐야?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2경기 연속골을 넣은 빅토르 호키 얘기도 해야 되겠죠. 자 빅토르 호키가 2경기 연속골을 넣었죠. 20라운드 오사수나전, 23라운드 알라베스전. 그러면서 말 그대로 자신의 득점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1월에 바르셀로나에 합류한 이후에 조급한 플레이가 나오면서 골이 안 터지니까 스스로 너무 조급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얘기해서 말리는 플레이가 좀 나온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으로 내려와서 연결하는 능력이라든가 박스 안쪽으로 침투하는 능력, 슈팅 타이밍 이런 부분들은 매우 좋았습니다. 그리고 골을 넣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2경기 연속골. 말 그대로 자신의 결정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빅토르 호키가 61.5분마다 한 골씩을 넣고 있는데 출전 시간 생각하면은 나쁘지 않은 결과죠.
주로 교체 출전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바르셀로나 오기 전에 부상을 당하기도 했었고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에는 잘해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비토르 호키는 라리가에 대한 적응력, 바르셀로나 공격 템포에 대한 적응력을 조금 더 높일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비토르 호키가 소위 얘기하는 폭발력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비토르 호키가 이 경기에서 옐로카드 2장을 받으면서 퇴장을 당하거든요. 그 부분은 너무 아쉽죠. 왜냐면은 지금 2경기 연속골인데 징계로 다음 경기 못 나와. 그럼 흐름이 끊길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 카드는 상대 선수를 가격해서 받았고, 두 번째 카드는 상대의 태클을 피하려는 동작에서 결국 접촉이 좀 있어서 주심은 아마도 발로 가격을 했다고 본 것 같습니다만 그런 장면은 아니었거든요. 특히 두 번째 옐로 카드는 그게 옐로 카드가 아닌데. 차비 감독도 호케이 퇴장은 명백한 실수이며 항소할 거라고 얘기했고, 바르셀로나는 항소를 했죠.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대 태클을 피하려는 동작에서 살짝 접촉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장면이 옐로 카드가 나올 정도인가? 저는 오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하튼 빅토르 호키가 다음 경기도 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흐름이 좋잖아요. 이 흐름을 최대한 이어나갈 필요성이 있거든요. 사실 빅토르 호키가 못 나오게 된다면 그만큼 타격은 존재합니다. 왜냐면은 부상 선수가 지금 너무 많거든요. 이니고 마르티네스가 27일 만에 부상에서 복귀를 하긴 했지만 김도환 선수가 교체 아웃될 때 허리 통증을 호소했거든요. 그래서 김도환이 부상을 당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니고 마르티네스가 돌아왔다 할지라도 현재 테어 슈테겐, 발데, 마르코스 알론소, 가비, 세르지 로베르토, 주앙 펠리스, 페란 토레스, 하피냐가 부상입니다. 전력 누수가 정말 큰 편이에요. 테어 슈테겐은 곧 돌아온다고 하니까 최후방이 더 강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은 있는데 여하튼 부상 선수들이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고 더 이상 부상 선수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2연승에 달리고 있는 바르셀로나는 다음 경기가 그라나다 경기, 그 다음 경기가 셀타비고 그리고 나서 챔피언스 리그 16강 1차전 나폴리 원정 경기를 펼칩니다. 그리고 나서 헤타페전을 치르는데 셀타비고 원정 경기, 나폴리 원정 경기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일단 바르셀로나는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아졌으니까 그라나다, 셀타비고전 승리를 거두면서 연승 분위기에서 나폴리 원정 경기를 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사실 이야기할 거리가 상당히 많았어요. 텐센이 수비형 미드필더, 페드리가 가짜 윙어, 호키의 2경기 연속골, 레반도프스키의 리그에서 2달 만에 골,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거리가 있었는데 일단 바르셀로나는 수비에서의 안정감을 어떻게 해서든 되찾아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차비 감독이 고민하고 있구나. 이게 드러나는 선발 라인업이었고요. 그리고 미드필드 라인에서 페드리, 더용, 긴도안 교통정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3명의 선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단 바르셀로나 2연승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더 치고 나갑시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리그는 계속된다. 그러면 바르셀로나의 도전은 끝나지 않았다. 챔피언 벨트 지켜내리라!